안녕하세요. LSR 고객연구소 책임연구원 설희입니다. 가족은 LG전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고객 단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꾸준히 가족에 대한 연구를 계속해 왔는데요. 최근에 실시한 조사에서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나와서 여러분께 공유 드리려고 해요. 한국과 미국의 고객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가족이 몇 명인지 모두 골라주세요. 평균 인원수가 몇 명이 나왔을까요? 1명이요. 지금 누구 한 명이라고 하신 분 누구세요? 한 명? 아니 아무리 1인 가구가 요즘 대세라고 해도 그래도 평균인데 한 명은 좀 그럼 2명. 자, 2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2명 손. 네. 그러면 핵가족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한 3인은 되겠지. 3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바로 그냥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정답은 8.4명입니다. 많이 당황하셨죠? 저도 당황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많지? 이게 1인 가구가 늘어나고 비혼, 출산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가족이 해체되고 축소되면서 개인화되는 게 전 세계적인 메가 트렌드라고 우리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8.4명이라니? 이거는 마치 대가족을 보는 것 같지 않아요? 이 현상의 원인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미국의 생산성, 그러니까 시간당 GDP가 상승해온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선은 시간당 페이, 임금이 상승해온 그래프인데요. 이 두 선이 처음에는 같이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부터 갭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분기점에 바로 기술이 있습니다. 테크놀로지 쇼크라고도 불리는 이 현상은 기술의 혁신으로 인해서 사회 전체의 생산성이 대폭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상승하지 않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비력이 저하된 고객들은 어떻게든 자구책을 만들어가면서 부족한 소비력을 보완하고자 하는데요. 그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바로 가족이라는 자원입니다. 처음에 이 갭이 벌어지기 시작했을 80년대에는 이제 남편만 벌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아내가 경제활동에 참여하면서 여성의 경제활동률이 대폭 증가했고요. 그 이후로도 근무 시간을 늘린다거나 빚을 낸다거나 가구 구매를 축소한다던가 하는 현상들이 연이어서 벌어졌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인공지능은 전례 없던 강한 강도의 테크놀로지 쇼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생산성과 임금의 갭이 점점 커질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럼 고객들은 또다시 새로운 소비력을 보완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하게 되겠죠.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더 던져볼게요. 둘 중에 누가 더 불리한가? 자, 자본주의 초기에, 경제성장 초기에 자산을 축적해둔 부모 세대, 그리고 축적된 자산 없이 지금부터 임금 소득에 의존해서 자산을 만들어야 하는 자녀 세대. 정답은? 임금 정체의 직격탄을 맞은 자녀 세대가 이미 자산을 축적해둔 부모 세대에게 의존하는 현상,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여기 이 용어들은 전 세계에서 부모에게 의존하는 자녀들을 부르는 이름들입니다. 중국에선 전업자녀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이게 자녀로서 부모에게 용돈을 받는 게 직업이란 뜻이에요. 독일의 네스트워커 같은 경우에는 부모의 둥지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병아리에서 성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벗어나지 않는 자녀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렇게 자녀가 성장을 한 후에도 부모 곁을 계속 맴돌면서 확대된 가족, 저희는 이 가족을 신대가족이라고 부르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미국도 정말 그래요? 미국은 18살만 되면 독립하고 그러지 않나? 맞아요. 30년 전에는 그랬어요. 최근 데이터를 보면 청년기의 자녀가 부모와 동거하는 비율이 미국이 52%로 55%인 한국과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인식적인 부분에서는 오히려 한국을 능가하는 모습도 보여주기도 해요. 저희가 자녀를 독립시킬 필요가 없다.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해줘야 된다라는 인식에 대해서 물었을 때 미국에서 더 높은 점수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한국, 미국의 차이는 있어요. 아무래도 부모 세대, 그러니까 여기서는 베이비 부머 그리고 얼리 X세대의 자산 구성이 다르다 보니 생겨나는 차이점인데요. 자녀 세대에 비해 부모 세대가 부유하다는 것은 확실해요. 하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 부동산 비중이 크다 보니까 현금 융통성이 떨어져서 아무래도 시간이나 노동력을 제공하는 경우가 더 많고요. 미국은 반대로 현금성 자산이 더 많기 때문에 금전전 지원의 비중이 더 넓게 나타납니다.
자, 이 시인 대가족은 거주지를 기준으로 해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요. 내가 혹시 여기 속하나? 하고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위성가족입니다. 따로 사는데 가까이 살면서 자주 만나는 가족이에요. 보통 1시간 이내 거리를 기준으로 많이 두고요. 두 번째는 다세포 가족입니다. 한 지붕에 여러 세대가 같이 사는 가족이에요. 조부모를 포함한 3세대 이상의 가족을 포함하는 건 물론이고 부부와 성인 자녀의 2세대 구성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자, 이들 가족이 지금 우리 사회에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될까요? 놀라지 마세요. 벌써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에서 미국의 다세포 가족이 18%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한번 얘기해 볼까 싶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부부와 미성년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이 차지하는 비율이 18%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핵가족은 이제 더 이상 메이저 집단이 아니에요. 신대가족이 우리가 이미 맞이한 미래입니다. 이제 이 두 가족의 특성을 하나씩 좀 살펴보려고 해요. 위성가족입니다. 저희가 조사 중에 만난 위성가족의 하루를 하나 가져왔어요. 서울에 거주하고 계시는 70대 1인 가구의 모습인데요. 1인 가구가 아니라 거의 4인, 5인 가구의 삶을 보는 것만 같아요. 일단 일어나서 바로 5분 거리에 딸 집에 갑니다. 그래서 딸이 출근하는 거를 라이딩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손자들 밥을 먹여서 학교를 보낸 다음에 딸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나갑니다. 그리고 강아지와 함께 본인 집으로 돌아와요. 그러고 나서 손자들이 학원이 끝났다거나 학교에서 할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서 다 같이 시간을 보낸 다음에 딸이 퇴근할 시간이 되면 손자와 강아지를 모두 데리고 딸 집으로 다시 이동을 하십니다. 이렇게까지 밀접하게 생활하시는 걸 보고 여쭤봤어요. 아니, 그럼 같이 사는 게 낫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너무 정색을 하시면서 나도 내 생활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위성가족은 함께 사는 것을 거부하고 가까이 사는 것을 택한 가족입니다. 필요할 땐 언제든지 연결될 수 있으면서도 사생활은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상반된다고 할 수 있는 가치인 유대감과 독립성이라는 두 가지 니즈를 동시에 충족한 욕심 많은 가족인데요. 앞으로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두가 원하는 가족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앞으로 어떤 가족 형태로 살고 싶냐라고 고객들에게 물었을 때 모든 가족에서 위성가족을 1위로 선택을 했어요. 이미 가구 비중이 50% 정도의 차지를 하고 있고 앞으로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시장에서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소비 측면에서도 재미있는 매력적인 요소들이 많습니다. 일단 이 데이터는 자산,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돈과 시간에 대한 태도를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절대적인 소득이나 절대적인 자산 가치보다는 내가 얼마나 소비에 열려 있고 여력이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인데요. 위성가족이 다른 가족에 비해 더 높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그리고 소비에 있어서 서로의 영향력과 만족도도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위성가족은 서로가 서로에게 인플루언서가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영업사원이 되고 서로의 집이 체험 매장이 되는 그런 굉장히 많이 끈끈하게 결합된 소비 구조를 보이고 있다고 보실 수 있어요. 한 가지 또 재미있는 현상은 이런 위성가족이 서로를 위한 소비를 굉장히 많이 한다는 점입니다. 이랬을 때 사용자와 구매자가 분리되는 현상이 나타나요. 고객 관리에 있어서 프레임이 하나 더 생기는 건데요. 대표적으로 선물입니다. 저희가 전자제품에 한정해서 물어본 선물 경험 조사인데요. 상당히 높은 걸 아실 수 있죠. 고가의 내구재인 전자제품이 이 정도라면 소비재는 훨씬 더 높을 걸로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선물이 아니라 본인 집에 두는 제품이나 서비스라고 할지라도 상대를 고려해서 구매하는 패턴들을 보여요. 예를 들면 나는 1인 가구인데 위성가족으로 사는 내 가족들이 놀러와서 같이 보려고 큰 TV를 산다던가, 아니면 나는 전혀 필요하지 않은데 내 손녀가 내 차에 타서 너무 심심해하니까 태블릿 PC를 구매해서 차에서 볼 수 있게 한다던가 하는 업셀링 혹은 크로스셀링 사례들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이렇게 소비의 규모와 범위가 확장되는 위성가족 소비의 디테일에 좀 주목을 하면 이들 가족을 락인할 수 있는 전략들이 새롭게 떠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다세포 가족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게 이 한 지붕에 사는 여러 세대를 가리키는 용어는 다세대 가족이 더 보편적으로 쓰이는 말입니다. 근데 저희가 글자를 하나 바꿨어요. 왜 바꿨을까요? 다세포, 그러니까 세포막에 둘러싸인 여러 개의 세포로 만들어진 다세포처럼 이들 가족들이 각자의 생활은 독립적으로 하면서도 필요할 때 서로 협력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서 그 뉘앙스를 넣기 위해서 한번 이름을 만들어 봤습니다. 저희가 조사 중에 만난 케이스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 LA
LA에 사는 B 씨는 20대 여성이고 직장인인데요. 부모님, 조부모님, 동생 그렇게 7인 가구를 구성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하루의 삶을 보면 우리가 말하는 소위 자취생의 삶과 다를 바가 없어요. 일단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방에 딸린 화장실에서 씻고 바로 출근을 합니다. 아무 가족도 만나지 않아요. 그리고 퇴근하고 돌아와서 이제 주방에 가는데 그때도 가족들이 없어요. 다 자기 할 일을 하고 있죠. 그럼 조용히 자기가 미리 사놨던 간편식을 꺼내서 식사를 하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습니다. 이래서 다세포 가족의 집을 방문을 하면 예컨대 7인 가구인데 주방에 4인용 테이블이 있어요. 왜냐하면 같이 만날 일도 없고 밥을 같이 먹을 일도 거의 없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들 가족이 인터랙션이 없다는 건 아닌데 같은 집에 사는데 굳이 밖에 나가서 만나요. 영화관을 간다거나 호텔에서 호캉스를 즐긴다거나 아니면 여행을 간다거나 하는 행동들이 빈번하게 나타납니다. 이들이 이렇게까지 따로따로 사는 걸 보면은 그럼 왜 같이 살지?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까 제가 위성가족이 모든 가족이 원하는 꿈이라고 말씀드렸죠. 다세포 가족을 인터뷰해보면 그런 언급이 많이 나와요. 위성가족으로 살고 싶어요. 하지만 지금 그들이 그런 선택을 내리지 못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경제적인 이유가 크겠죠. 근데 여기서 꼭 아셔야 될 게 이들이 가난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데이터를 해석하실 때 좀 유의하실 점은 저희가 LG전자의 타겟 고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소득을 상위 40%로 잘라서 고객 조사를 했어요. 그렇게 만들어진 데이터라는 걸 좀 유념해 주시고요. 보시면 위성가족보다 다세포 가족이 더 소득이 높아요.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위성가족은 부모, 자녀 세대가 소득이 비슷비슷한데 다세포 가족은 한쪽이 더 잘 법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부모, 그리고 미국은 자녀 세대의 소득이 더 높은 패턴을 보이는데요. 이것을 다시 말하면 소득이 조금 더 여유로운 한 세대가 상대적으로 덜 여유로운 세대를 거둠으로써 상대 세대의 소비력과 경제력을 보완해주는 전략을 택한 가족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독립된 생활을 하고자 하는 욕구는 위성가족 못지않게 강한데 같은 공간에 살아야 하니까 그 안에서 어떻게든 자신만의 공간을 확보하려는 노력들이 강하게 나타나요. 아까 저희 소프트라이프 발표에서 어떤 일상의 어떤 소중한 순간들을 공간 차원에서 구현하려고 하는 모습이라고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말 작게는 냉장고 안에 나만 쓸 수 있는 칸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방을 아예 요새화해서 이 방에서 의식주를 다 해결한다든지 마지막에 보이신 저 사진은 미국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건축 트렌드로 언급되고 있는 ADU, 뒷마당 주택의 사례인데요. 집 안에 집이에요. 울타리 안에 한 원룸 정도 크기의 건축물을 지어서 거기서 가족 구성원이 사는 경우가 아주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다인 가구 안에서 마치 1인 가구처럼 사는 이들의 공간에 대한 소유 욕구, 미적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솔루션이 앞으로 우리에게 닥친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이 두 가지 가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인공지능이 가져올 테크놀로지 쇼크로 인해서 앞으로 더더욱 지배적인 형태가 될 이들 신대가족은 우리에게 기존에 가지고 있던 가족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인식 전환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의 가능성을 탐색하도록 촉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대표적인 3가지 고정관념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N인 가구에 대한 고정관념입니다. 우리가 흔히 1인 가구를 위한 어떤 것, 2인 가구를 위한 어떤 것, 3, 4인 가구를 위한 어떤 것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이 기준은 거주지를 기준으로 해서 만든 기준이에요. 하지만 신대가족을 들여다보면 거주지를 기준으로 고객의 집단을 제한을 지으면 설명되지 않는 소비, 설명되지 않는 행동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은 고객이 누구와 한 집에서 사는가가 아니라 고객이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가겠죠. 이런 관점의 전환을 통해서 그럼 고객에게 어떤 프로모션을 제공해야 될지, 어떤 서비스와 요금제를 제공해야 될지, 어떤 제품을 만들어야 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독립성에 대한 고정관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위성가족, 다세포가족 이런 구분을 막론하고 이 지금 시대에는 모두가 개인적인 공간을 원하고 있어요. 정말 독립된 생활을 하고 싶다는 니즈가 항상 어디서나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많은 시장의 서비스와 제품들이 혼자 있는 시간을 더 편리하고 알차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기본이 되고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이 특수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특수한 상황의 희소성이 높아지면서 더 많은 자원이 투입되는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있는 이벤트에는 별다른 준비를 할 필요가 없는데 어쩌다 가끔 의식적으로 패밀리 타임을 만들다 보니까 여기에 더 많은 준비, 더 많은 계획, 더 많은 서비스와 제품을 준비해서 가끔 있는 이 경험이 부정적이지 않도록 재미있도록 의식적으로 신경을 쓴다는 점이죠. 바로 함께 있는 시간을 실패하지 않게 하려는 니즈들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혼자 있는 시간뿐만이 아니라 함께 있는 시간을 놓치지 않아야지 고객의 어떤 진짜 니즈, 진짜 그 고객의 지갑이 향하는 곳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간입니다. 가족의 공간 하면 당연히 집 안을 떠올렸어요. 집 밖은 사회적이고 공적인 공간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 구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집 안은 그 가족이 그 안에 몇 명이 살고 있든 간에 굉장히 개인적인 공간으로 변모를 하고 있고요. 가족의 활동이 외주화되면서 가족의 공간이 집 안이 아닌 공원, 자동차 안, 비행기 안, 호텔, 여행지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고객은 개개인의 고객에 비해서 굉장히 결속력도 강하고 상호 의존성도 강하며 동시에 연령대도 굉장히 폭넓게 분포하고 있는 특징을 보입니다. 이런 가족이라는 한 덩어리의 고객을 생각했을 때 공간 경험이 또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우리가 또 상상력을 발휘해 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모쪼록 제가 오늘 전달드린 내용들이 여러분의 가족에 대한 그리고 고객에 대한 비즈니스적인 새로운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데 마중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은 유튜브 채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어요. 검색창에서 라이프 소프트 리서치 혹은 생명파 스튜디오를 검색하시면 이 내용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채롭고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으니까 또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다양하게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